과거 이제 이 대표님이 여러 가지 키워드 이런 것도 많이 제시를 좀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서연고 안과와 베스킨라빈스 써리원에서 선도하기 를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는 어떤 좀 그런 건 어떻게 좀 뽑아내세요? 저희 학번 때는 암기 과목 외우는 법 네네. 이게 두 문자 일타 강사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만들어서 그렇죠. 막 알려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일부러 좀 외우기 쉽고 기억나기 쉽게 뭔가 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 전에 스승 날이었는데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죠.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많이 있을 때 아니면 가격이 남들보다 덜 오른 것 같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주로 뭘 가지고 그런 키워드를 좀 뽑아내세요? 근데 그 후자는 별로 안 봐요. 후자는 많이 오를 것 같을 때는 그러니까 많이 오를 것 같은 데들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 어떤 일이 과연 올해의 이슈가 터져서 이게 만약에 불거져서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줄까 그거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그게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격의 호재로 반영을 될까 악재로 반영을 될까 그런 것들 해보는 거니까 사실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흔히들 생각하시는 교통망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여기에 수요가 증가할까 주거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거 수요가 여리 주택보다 좀 상위 좀 좋은 쪽의 주택들에 영향을 줘서 그것들이 약간 밴드웨건 효과를 끌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 그런 것들 영향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좀 돌아왔다고 느끼셨을 때 지금 혹시 집에서 새로운 키워드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냥 올해 계속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서울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서울? 네, 서울. 작년에 서리원이라고 했었고 정부가 빨리빨리 좀 일기 신도시 도와줘야 일기 신도시의 몇몇 지역들은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데가 있고 아닌 데도 있거든요. 아닌 데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도와줘야 일기 신도시가 힘을 더 받을 거고 강남 3구는 이미 뭐 그래서인지 뭐 작년에 규제 지역 해제 안 할 때도 다 뭐 높은 뜻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서울 전역을 다 좋게 보시는 거는 그만큼 서울이 뭐가 많이 터지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이번만큼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지난 5년간 6년이죠 사실은 이번 정부도 1년 넘어갔으니까 작년 1년을 빼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KB 걸로 보세요. KB 걸로 보시면 상승률이 다 비슷해요 전국이. 5년 동안 상승률이 어디는 60%고 어디는 40%고 어디는 30%긴 한데 수도권 전부 다가 상승률이 똑같다는 얘기부터가 되게 어색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그걸 저의 논리대로 설명을 하려면 다 같이 똑같은 식으로 연봉 현상이 소득 상승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지역에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다 5년 동안 똑같이 50%씩 이렇게 똑같이 오를 수가 있어?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러면은 이게 뭔가 우열이 나뉠 수밖에 없는데 우열이 나뉘는 게 많이 오른 애가 더 올라서 이렇게 격차를 벌리던지 아니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확 빠지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작년에 벌어진 일이 상위권이 좀 덜 빠지고 밑에 이하가 확 빠져가지고 그 지난 5년간 똑같이 올랐던 것들을 약간 격차를 벌려놨어요. 근데 그게 서울 안에서도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이 좀 덜 올랐고 수도권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서울에 이번에 또 서울 안에서도 조정 많이 받은 지역들은 또 서울 내에서도 매력이 보이는 게 많이 있고 서울 안에서 또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약간 빠르게 반등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금액대도 서울 안에서도 이거저거 다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다 보니 굳이 옛날처럼 뭐 비규제 찾아서 KTX 타고 지방 가고 그럴 필요도 없고 조금 자금이 모자란다면 특례보금자리론 받아서 가는 법 아니면 그냥 생애 첫 주택으로 가는 법 아니면 뭐 그냥 주택담보대출 받는 법 사실은 우리 처음 그때 올해 초에 봤을 때 그때만 해도 뭐 매물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었지 않을까 그게 지금 올해 초에 서울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얘기고 서울에 웬만한 솔루션은 다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 최근에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들어서는 이슈도 한번 나왔었고요. 점점점 그런 공장들이 경부 라인 축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균형 발전에 어긋난다고. 근데 이거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 그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을 한 번만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과연 거기다 공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뽑힐 수 있을까?
라고 거꾸로 지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지방이든 어디든 간에 네. 어떤 지역을 만약에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공장이 들어와서 약 한 2만 명, 3만 명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원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쉬운 데가 과연 어딜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입지가 될지는 대충 눈에 보인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약간 그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게 어찌 보면 사회에서 원했던 것 같은데 거꾸로 이제는 사회에서 안 원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것도 용이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실제 구직자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네. 게 아닐까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서인지 반도체도 300조 원을 그죠. 특정 지자체에다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 자동차도 사실 얼마 전에 화성인가 거기다 투자를 확장한다고 현대차도 발표를 했고 되게 큰 변화죠.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는 게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뭐 오늘 신문에 타 신문에 나왔는데 뭐 광명에 로봇으로 돌려서 뭐 전기차 완전 전기차 공장으로 바꾼다고 광명도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그런 첨단 산업들 약간 지금 끌고 가야 되는 산업들의 그런 고용 입지가 다 서울 근처 경기도 근처 이렇게 되고 있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변화죠. 그러면 이 어떤 부의 축이 서울을 넘어서 경기도로 더 내려올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게 이제 되게 한 번 더 나가는 생각인데 네. 이게 직주근접이라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어요. 전 직주근접이라는 말을 종종 쓰긴 하지만 네. 지방 가서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지방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이 너무 가까운데 안 살아도 되거든요. 네. 왜냐면 별로 안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통 막 1시간,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로 1시간쯤 보통 걸리니까 그보다 그렇죠. 짧게 더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삶이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지방에서는 사실 대부분 차 갖고 다녀가지고 훨씬 짧죠. 도로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도 비슷해지는데 어디에 직장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살진 않아요. 대기업들 생산 설비들은 대부분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니까 그렇죠. 통근버스 노선도만 한번 그냥 보셔도 사람들 여기쯤 많이 살겠구나. 그것들이 아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너무 가까운 직주근접도 투자에 꼭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서울 역사를 보면은 일단 강북권에 있던 인프라가 강남으로 넘어오면서 강남이 부와 문화와 놀거리와 이런 게 모든 게 집약된 최고의 그런 공간이 이제 되었고요. 이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아직 예측할 단계가 아닌지 아니면은 강남에 필적할 만한 어떤 다른 공간이 좀 떠오르고 있는 기운도 좀 보이는지. 그러니까 뭐 건물 사시는 분들은 성수동 좋아하시는 분들 성수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뭐 이태원, 용산, 한남동 뭐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 뭐 수많은 뭐 리단길들, 망리단, 속리단, 뭐 경리단 뭐 너무 많잖아요. 고민은 결국은 나한테 고민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다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지금 되게 재밌어요. 회사들마다 방향이 다 달라요. 누구는 서로 가고, 누구는 동으로 가고, 누구는 남으로 가고. 그러니까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디가 더 맞는 결정일 거냐는 다들 마음속에 있으실 것 같고, 어느 것이 가장 큰 호재인가도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러니까 정도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들 뭔가의 움직임들은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얘가 더 영향력이 클 거야 이렇게 보는 것들에 따라서 어떤 식의 결정들을 하시긴 매우 명확하실 것 같고, 네. 근데 아까 강남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강남에 앞으로 회사들이 더 모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한번 좀 해보실 필요가 있죠. 지금부터는 이제 회장님, 사장님의 생각도 중요한데 네. 사람을 거기서 여기다가 내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이 직원 구하기 쉬운 자리가 아니다가 더 이제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더 염두에 두신다면 이제 확대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기업이 오기 좋은 자리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학교를 다니기 좋은 동네가 또 어딜 거면 이게 막 파급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대표님의 판단은 좀 어떻습니까? 이 강남의 저요? 어떤 패권이라고 사실 볼 수 있을까요? 패권이라는 말도 웃긴데 강남 부동산의 결국은 핵심은 땅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 얘기 나눴지만 강남에 큰 건물 들어올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 거래가 나오고 또 지금 누군가도 또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뭐 제일 큰 플레이어가 현대차라고 본다면 그렇죠. 되게 하고 싶어 하는 데들이 있나 보다. 그리고 최근에 뭐 강남역에 새로 진 건물도 또 누가 뭐 샀네 어쩌네 뭐 뉴스들 계속 나오잖아요. 어디가 어떤 기업이 선택을 할지가 중요한데, 이왕이면 저의 결정은
큰 데가 움직이는 게 영향력을 크게 줄 거다. 그러니까 그런 파급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서울 안에서의 움직임에서 서울의 그런 고소득자들이 직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거지가 바뀔까? 이미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은 또 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안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런 예측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용산만큼 이 드라마틱하게 주거 공간이 바뀌는 곳이 또 없잖아요. 이 한남태원이 싹 바뀌었을 때. 됐을 때. 네, 다 된 후에. 네. 된 후에 용산과 어떤 강남을 주거로서만 비교하자면 여전히 강남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게 될까요? 강남 서초 송파까지 했을 때 아파트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많아 보이긴 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0만 호 이상 되잖아요. 서울에 180만 호 정도 아파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산이 지금 뭐 새롭게 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춰져서 멋있게 되고 하면은 당연히 그 정도 가격에 걸맞는 가격이 딱 형성이 될 텐데 규모의 경우에서는 좀 다르겠죠. 왜냐면 여기는 완전 신도시로 개발을 한 거고 거기는 이제 재개발로 그죠.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모습에서 뭐 이게 이긴다 마냐 같은 뭐 그런 말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가 개발해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 당연히 나오겠죠.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낼 테니까. 근데 그게 아까 이렇게 밀집 효과에 의해서 좀 더 어떤 좀 큰 집적 효과를 낼 거냐 말 거냐는 조금 다른 얘기죠. 왜냐면 거기 집 짓는 거고 네. 여기는 아까 그렇죠. 집은 이미 있고 뭐 재건축 정도 조금 하는 거고 아까 그런 수많은 교통과 상업지 개발과 이런 것들이 돈이 움직이냐 마냐는 좀 다른 얘기니까요. 그 댓글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어떤 분의 쓴 댓글에 대표님 직접 쓰신 댓글이 있더라고요.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그런 거 제 블로그 보셨구나. 예 보면 어떤 이 대표님이 투자할 때 어떤 철학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 불확실성 매우 싫어해요. 그리고 정비 사업을 잘 추천 안 해요. 왜냐면 잘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고 잘 되다가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는 좀 기대 수익을 좀 줄이는 편이에요. 기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수학 시간에 확률 뭐 이렇게 해서 당연히 기대값 큰 걸 고르면 좋은데 문제는 기대값이 크다고 꼭 되는 건 아니라서 저는 기대값이 조금 낮아져도 확률이 확실한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걸 좀 더 확실하지 않아도 확률이 높은 쪽에 배팅을 하는 걸 좀 더 선호해요. 그렇다면은 이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이제 사실 신축으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한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거만 되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 또 상승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해보는 건데 과연 지금이 뭐가 맞느냐라는 답을 내렸을 때 저는 구축인 것 같아요. 신축도 아니고 그냥 구축이라고 정의되면 한 15년 차, 20년 차. 20년 차. 네. 거기가 변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흐름에서 정비 사업이 한참 잘 됐고 많이 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뭐 서초 반포나 뭐 이제 막 시작하려는 방배나 이런 것들 뭐 다 보이는 거니까 개포도 얼추 끝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제부터 신축입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 그러면 얘네들 말씀드렸던 15년 차 20년 차들은 가만히 있을 거냐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가격들은 그럼 합당할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좀 더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신축 가격이 어느 정도 보이고 여기가 뭔가 분발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은 뭔가 좀 한 번에 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 요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정비 사업이 올숲될 것이다. 특히 리모델링 같이 이런 구조는 굉장히 사업이 안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거는 명확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의 여유가 중요해요. 재건축에 돈을 많이 내고 하는 재건축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이게 재건축은 그냥 새 집을 주는 줄 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대지집은 팔아가지고 건축비를 거기서 상당히 융통을 한 후 그 일반 분양에 다 녹아가지고 그게 나한테 부담이 조금 오는 거지 사실은 누군가가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어서 거기서 안 돼. 공사비 올라서 내 부담 커져. 근데 뭐 나는 낼 수 있다고 쳐도 내 윗집 아랫집 옆집 사람들이 낼 생각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명쾌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땅값이 비싸지 않은 동네에서는 공사비는 어차피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야 이거 뭐 낡았다고 그냥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제 공사를 고르는 시공사들은 공사를 고르고 있잖아요.
안 할래요?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저희는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아니 저는 안 할래요. 해주세요. 아니 안 할래요. 이러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정비 사업은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죠. 돈을 많이 내니까 많이 올라야 돼요. 그럼 상품성을 어떻게 가야 돼요? 엄청 좋게 가야 돼요. 그럼 더 많이 내야 돼요. 네. 그럼 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웃이 많이 못 내면 안 돼요. 너무 명쾌해요. 이제는 그냥 날 같다고 다 같이 여기 다 정비 사업입니다 라는 말 못해요. 이 동네가 될 동네인지 안 될 동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향후 가격 예측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가가 있고 어렴풋이 추정해가지고 뭐 분담금을 좀 맥스로 넣어서 만약 얼마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럼 더 했을 때 이 시세가 나올까? 안 나오면 못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그쵸. 돼서 전 안 할래요. 이 얘기가 막 싹 형성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제부터는. 그러면 그런 동네는 점점 사람들이 빠이빠이 나오려고 그러겠죠. 그럼 나오면 거기는 점점 슬럼화될 수도 있겠죠. 이게 되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네, 얘기네요. 더 심해질 수 있죠. 근데 정비 사업이 전국적인 트렌드가 됐어서 지금 사실 어느 수도권 어느 지자체를 지금 지방 지자체를 보셔도 노후주택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건 그렇죠. 나와 있으면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풀 수 있는 방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다 풀던가.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푸는 것도 답이 아니죠. 안 팔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안 팔리면 미분양이잖아요. 그럼 결국 조합이 다 떠안아야 되고 조합이 안 돼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가 다 떠안아야 되고 그럼 시공사 또 수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우리 단지는 재건축이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재건축 못 하죠. 그러면 이제 인기 지역만 가격 될 수 있는 동네들만 되는 데만 되는 아주 안 좋은 일로 가요. 거기서 답은 용적률을 확 풀어서 어떻게든 적당한 분양가로 가서도 상당히 이익이 많이 확보가 돼서 정비 사업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그럼 분당 정도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용적률을 300에서 더 올려줘야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일까요? 아니면은 300으로 될까요? 분당? 뭐 말들이 많은데 사실 서울이 용적률이 낮잖아요. 서울이 조례를 50씩 깎아놔가지고 250으로 돌려서 막 그렇죠.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 수도권은 그렇진 않아서 280인가요? 제가 고향만 생각이 나는데 280이었던 것 같은데 리모델링인데 280인가요? 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근데 만약에 270, 80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뭐 2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7, 80 여유가 있을 때 그럼 분담금이 얼마가 돼야 될까? 고급한 얼마나 해야 될까? 뭐 이것들 그건 이제 셈법을 막 계산해 보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리모델링을 가가지고 좀 더 용적률을 받아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그런지 지금 벌써 얼마 전에 떡볶이 먹고 왔는데 네. 2주를 다 하셨더라고요. 네. 무지개마을 사람들이 예. 하잖아요. 하는 걸 보면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우리는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이라서 특히 주택 같은 것들은 내 재산의 되게 큰 부분이라서 걸작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개선이 될 수 있으면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내고 개선을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다 부셔서 밀고 뭐 스카이 브릿지를 만들어서 뭐 인피니티 풀을 만드는 것만 꼭 답이 아니라고 본다면 적절하게 끝내는 것도 답이다라는 좀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제 신축이 워낙 멋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마찬가지,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대단지 리모델링 뭔가 지금 안들이 나오는 거. 지금 뭐 창원 같은 데서는 막 2조 원이 넘는 리모델링 사업장도 있잖아요. 걔네가 도대체 무슨 작품이 나올까? 하도 지금 우리 조감도원 봐가지고 감이 안 오는데 그거 하나 좀 봤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답 나오면 근데 그때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 무슨 수로 다 이사가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순서를 못 정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싸움 납니다. 만약에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얘도 1992년 11월 입주, 우리도 11월 입주인데 왜 쟤부터 해줘요? 이 얘기 나오면 그때는 같이 졌잖아요. 이 얘기 나오는 순간 특혜 시비에 그죠. 그럼 다 같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매우 곤란하죠. 어떻게 보면은 개별단지 리모델링을 빨리 선회하시는 게 방법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냥 남들 안 할 때 빨리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이 얘기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재건축 한다고 했다가 뭐 리모델링 한다고 했다가 그 시간 낭비가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차선이어도 빨리 끝내는 게 답이다라는 거를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